교재는 65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제2절의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어제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잠깐 설명하고 종합예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어디 밑줄 치냐면은 66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와 같이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을 사용할 기간 동안 각 회계연도에 배분해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각 연도에 배분된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거기다 밑줄 쳐넣으세요. 근데 얘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배운 다음에 종합예제 풀 건데, 우리가 지금 2장에서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기말 수정 분계를 배우고 있어요. 기말 수정 분계. 그래서 뭐 하는지 좀 아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2장에서 어제부터 하나씩 배워간 게 뭐냐면 기말에 하는 수정 분계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가상각인데, 거기 사례가 있어요. 쭉 바로 밑에 보시면 복사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잠깐 보세요. 복사기. 거기 복사 가게를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사 가게 가보시면 복사 가게가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복사기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아실 거고, 거기 보니까 얼마에 샀대요? 복사기를 600만 원 주고 샀대요. 분계를 해볼게요. 이 옆에다가 2000X1년 1월 1일 날 복사기를 구입했다. 현금 주고.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죠. 차변에 뭐라고 적어요? 차변에 적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사기 샀는데, 복사기 여기 차변의 증가로 적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차변의 증가. 자산 아니면 비용이. 근데 여러분 회계학 공부 처음 하니까 좀 어려운데, 공부를 계속해 보면 차변에 올 수 있는 게 증가할 때는 자산 아니면 비용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언젠간 모든 것이 비용화가 되거든요. 아직 비용화 안 되는 것들이 자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뭔가 미래에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미래 뭔가 좋은 거, 뭔가 든든한 거 이랬죠. 제가 미래 효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운 거 보세요. 어제 배운 것 중에 소모품 배웠죠. 소모품이라는 게 처음에 안 쓰면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 써버리고 나면 비용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제 상품 배웠죠. 상품. 상품이 처음 사면 자산이죠. 아직 안 팔았으면. 팔고 나면 뭐가 돼요? 매출 원가. 그러죠? 지금 우리가 뭐 배우려고 하는 거냐면 비품이죠. 비품. 이 비품도 복사기니까 아직 미래에 쓸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쓸 수 있대요? 보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산이에요. 미래에 쓸 수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인데, 얘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품, 복사기도. 언젠간 못 쓰겠죠, 얘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600만 원이 언젠간 없어지겠죠, 이게. 그걸 없애는 과정이 지금 배우는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비.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1년 이내에 써버리는 게 아니라 장기간 쓴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어제 배운 소모품이나 상품은 대부분 1년 이내 팔죠. 우리가 소모품이나 상품을 1년 이상 갖고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회사들이 1년 이내에 다 써버리지. 근데 복사기를 1년 이내에 다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년 쓰니까. 이 건물 어때요? 건물도 오래 쓰죠. 책상 어때요? 오래 쓰죠. 이런 것들은 오래 쓰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비용화시키는 과정이 좀 장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자산의 증가로 기록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복사기를 3년 동안 쓸 수 있는데, 이 회사가 매년 복사기 이용해서 얼마씩 벌었대요, 거기. 이 복사집이. 매년 얼마씩? 300만 원씩 번대요, 매년. 근데 직접적으로 복사를 하려면 들어갈 직접 비용이 뭐가 있어요? 종이, 전기료, 인건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지출액이 한 70만 원 된대요. 복사집 운영하는데. 그럼 이 복사가게 주인이 남는 돈이 얼마예요? 빼보니까 230만 원 정도가 남아요. 수익으로. 이익으로.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보니까. 3년 동안 번다는 거 아니에요. 곱해보니까 690만 원인데
그러면 이 복사집 주인이 3년 동안 번 게 690이냐? 그래서 이 복사집 주인이 3년 동안 690만 원 번 거 가지고 다 자기 개인적으로 써버리면 2003년 말이 되면 이 돈이 안 남아있겠죠.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면 다시 뭘 계속해야 돼, 이 사람이? 복사 가게를 계속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사기가 필요하잖아요. 복사기. 근데 복사기가 어디 갔어요? 더 이상 못 쓰잖아요, 이제. 예상대로 3년만 쓴다면 더 이상 못 쓰잖아요. 새 복사기를 사야 되거든요. 가격에 변동이 없다면 600만 원의 돈이 필요하죠, 이때. 돈이 어디 갔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착각한 거냐면 이 사람이 3년 동안 69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준 거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사기도 포함되어 있죠, 복사기. 복사기도 이 돈을 버는데 기여했는데 그걸 매년 비용으로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690만 원 벌었는데 600만 원이 복사기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복사집 주인이 3년 동안 번 거는 9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이걸 거꾸로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3년 동안 똑같이 n분의 1 한다고 생각하면 매년 얼마씩이 비용이라고 생각했어야 돼? 복사기 때문에. 200만 원이 비용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 나중에 정액법이라고 배워요. 아무튼 n분의 1 해가지고 200만 원씩 비용으로 처리하면 매년 얼마만 이익이 돼요? 30만 원만 이익이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3년 하면 이게 나오죠. 결국 우리가 이런 장기간 동안 쓰는 물건이 그 기간 동안 수익 창출에 기여했으면 얘 금액도 어떻게 하겠다? 비용화 시켜야겠구나. 이걸 느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절차를 뭐라고 여기?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그때 쓰는 이름이 감가상각비예요. 그럼 이 회사가 2000X 1년 말이 됐어요. 이때는 복사기 사가지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였죠. 근데 기말이 됐단 말이에요. 기말이 됐는데 어떤 거래 있어요? 이 복사기와 관련해서 거래, 기말에. 아무런 거래 없죠. 근데 우리 뭔가 해줘야 돼요. 무슨 주의 때문에? 우리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주의라는 건 현금의 흐름과 관련 없죠. 현금이 나간 건 이때잖아요. 비품 사려고 현금 나간 건 이때지만 현금의 흐름과 관련 없이 그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그 비용을 잡자는 거죠. 그럼 이 복사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2001년에. 600만 원이 아니라 한 2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n분의 1 했다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에 얼마만 비용 잡자? 200만 원만 비용 잡자. 맞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뭘 잡냐면 비용, 감가상각비예요. 이 이름은 알아야 돼 앞으로. 감가상각비라 그래요. 비용이 비용. 비용의 발생. 비용의 발생. 얼마만큼? 200만 원만큼. 대변에 뭐 적으면 될까요? 200만 원만큼. 뭐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비품, 자산의 감소. 우리가 어제 배울 때 소모품 자산 잡았다가 비용화 시킬 때 소모품 없애면서 소모품 비했던 거 배웠죠?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자산 감소시키면서 비용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니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요. 이게 기말 수정분계라는 건 아시겠죠? 기말에 하니까 기말 수정분계인데 이 수정분계를 끊은 다음에 만든 수정 후 시산표. 그럼 여기 차변에 자산인데 비품이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생략하고 비품이 얼마일까요? 600이었는데 200이 줄었으니까 400이죠. 그리고 더 내려가 보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있겠죠. 감가상각비 얼마 있을까요? 200 이렇게 하고 나머지 없고 이쪽도 뭐가 있을 텐데 생략했어요. 그냥 양쪽은 같겠죠. 다 적으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요것만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대차 대조표로 가요. 손익계산서하고 대차 대조표로 갈 게 이 중에 뭐예요? 요 중에 대차 대조표로 갈 게 뭐예요? 비품이죠. 얘가 대차 대조표로 가요. 얘는 어디로 가요? 손익 계산서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로 갈 텐데 대차 대조표로 가려니까 자산 중에 비품이 있을 건데 얼마라고 적히겠어요? 저렇게 하면 400이라고 적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00X 1년 만에 400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니까 안 좋은 점이 도대체 이 비품이 얼마에 샀던 건지 모르죠. 얼마나 감가상각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400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에 샀던 건지 모르잖아요.
얼마만큼 감가상각인지 모르고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좀 덜 줘요. 그러니까 좀 더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거든요. 그 책 좀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은 6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6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거기 분계 나와 있는데 그 분계가 이 분계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 분계. 여기 칠판에 한 거. 맞아요? 그 바로 밑에 밑줄 쳐요. 그러나 이 방법은 취득 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취득 원가를 알 수 없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단점이 뭔지 알겠죠? 취득 원가를 모르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몰라요. 그래서 67페이지 보세요. 67페이지 보시면 5번째 줄에 간접법은 간접법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감가상각액을 감가상각비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설정해서 기입하는 것으로 자산을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랬는데 좀 어려워요. 약간 처음 배울 때. 밑에 분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칠판에 한 분계랑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비품을 줄이지 않죠 보니까. 그 대신 뭘 써요? 여기다 감가, 상각, 누계액. 처음 보죠 이 계정 과목. 좀 특이하죠? 이런 계정 과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쓰도록 하는 방법인데 자 이걸 보시면 그럼 얘가 뭘까요? 얘가 대변에 생겼잖아요. 대변에. 그럼 대변에 증가로 오는 거 뭐예요? 대변의 증가. 이 비품이 올 때는 감소였기 때문에 자산 감소시키는 거였죠.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처음 생겼잖아요. 처음 생기는 건 증가예요. 처음부터 감소시킬 수 없거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증가시키는 건데 얘는 뭐예요 그러면? 부채 아니면 자본 아니면 수익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게. 대변에 증가하는 부채 자본 수익. 수익은 아니겠죠. 자본도 아니겠죠. 부채 같죠. 부채도 아니에요. 얘는 자산부채 자본이 아니에요. 처음 배우는 계정 과목인데 자산부채 자본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거예요. 평가 계정.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얘는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에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분개했죠. 이렇게 하니까 이쪽 보세요. 여기 비품이 얼마로 바뀔까요? 여기가 얼마로 바뀔까요? 그냥 600이 되겠죠. 이렇게. 그 대신 반대쪽에 뭐가 생겨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기겠죠. 반대쪽에 대변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뭐 얘가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양쪽은 같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걸 안 적어서 그래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으니까. 양쪽 같은 거죠 우리. 시산표. 그런데 이제 얘네들 중에 얘 감가상각 누계액을 어디로 보낼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에요 여기에요. 둘 중에. 대차대조표거든요. 손익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럼 대차대조표로 보낼 건데 대차대조표로 보내려니까 비품은 그대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비품이 저렇게 하니까 600으로 돼 있잖아요, 저기.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변에 적으려고 하니까 대변에 적으려면 뭐예요? 대변은 부채 아니면 자본이잖아요. 얘가 부채나 자본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대쪽으로 넘겨요. 얘가 대변에 있는 건데 차변으로 보내요. 이 회계 원리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양쪽이 똑같아요. 양쪽이 똑같은데 이쪽에 있는 금액을 빼서 차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대변 금액이 얼마 줄겠어요? 200 줄겠죠? 여기 들어가 있는 금액을 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200이 줄어요, 합계가. 근데 양쪽이 같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보낸 거를 더해야겠어요, 빼야겠어요? 이 보낸 걸 빼야 이쪽도 줄겠죠? 그래서 이 복식부기 원리가 반대쪽에 있는 금액을 반대쪽으로 보내면 차감해야 돼요.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보내도 차감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보내는 거죠, 지금. 자산 쪽으로. 그럼 요 밑에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쓰거든요. 여기다 얼마 200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보니까 400 남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한 거랑 다른 거 뭐예요? 없잖아요. 400이잖아요, 똑같이. 단지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 보여주죠, 이렇게.
아까도 400이었잖아요. 직접 뺐을 때도.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럴 때 쓰려고 만든 개정 과목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개정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좀 어려운 건데 이거 나중에 구장할 때 다시 할 거예요. 그 책에 보시면 거기 나와요. 거기 6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제3절은 했고요. 쭉 넘기세요. 우리 종합예제 해야 되니까.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78페이지에 있고요. 제4절에 종합예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종합예제 1번을 보세요. 연습장에다 같이 하세요. 그리고 의류도매상을 하고 있는 진리상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기업입니까? 의류도매상. 상기업이죠. 상기업. 우리가 상기업 배운다고 얘기했죠? 회계원리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랑 좀 달리 뭐가 주어져 있죠? 거기 보니까. 뭐가 주어져 있어요? 기초에 재무상태가 주어져 있죠. 그 얘기는 이미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예제들은 다 이번에 설립한 회사들 배웠잖아요. 다들. 근데 얘는 이게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보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기업이에요. 처음 설립하는 기업이에요. 대부분이 계속 장사하는 기업이죠. 계속 기업.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거기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자료에. 대차, 대조표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주어져 있는 자료, 대차, 대조표를 보시고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 진리상사란 회사의 2000X1년 초에 재무 상태를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알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거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다 보이죠. 보니까. 자산의 합계는 얼마예요? 135만 원, 부채 합계는 67만 원, 자본금은 68만 원. 그러니까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이 낸 돈은 한 68만 원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어떤 개정 과목이 없냐면 별표 쳐 있고 이 개정 과목이 없죠. 어제 배웠는데. 이게 뭐가 쌓이는 거라 그랬어요, 어제. 어제 배웠잖아요. 이거 뭐가 쌓이는 거 여기? 이익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쌓이는 곳이고 이게 어디 속한다 그랬어요? 자본에 속하거든요. 결국에는 자본금하고 같이. 근데 얘가 거기 없잖아요. 없다는 얘기는 제로란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는 이 회사가 이제까지 장사를 계속 했는데 어땠다는 얘기예요? 벌어들인 이익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왜 장사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장사를 잘했는지 우리가 해볼 거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2001년 초부터 거래가 나와 있죠. 1월 5일부터. 지금부터 기록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뭐 일자별로? 분계장에 먼저 분계하셔야죠. 그 다음 뭐예요? 전기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날짜별로 거래가 발생한 걸 장부에 기록하는 걸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기중의 회계처리다. 여러분이 지금 할 게 기중의 회계처리 하세요. 그러니까 분계하세요. 날짜별로 다 하세요.
하고 계시죠, 지금? 한 가지 설명드리고 계속 할 거니까 잠깐 들으시고 하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나머지 뭐 쉬울 텐데요. 이거 보세요. 설명 듣고 하세요. 3월 1일 날 하고 3월 2일 날. 3월 1일 날 잘 보시면 뭐 했어요? 6만 원의 현금 받았죠, 거기 보면. 그럼 이건 다 기록했죠. 자산의 증가. 반대쪽에 뭐 적어야 돼요? 이 계정값은 뭐예요? 임대료고 수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수익이 대변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산이 왼쪽이기 때문이다. 수익의 발생은 대부분 다 자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대변에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은 임대료인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배웠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기록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록한 거는 이거 현금주의입니까? 발생주의입니까? 이렇게 3월 1일 날 이렇게 기록한 거 이거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죠. 현금 받은 것만큼 다 수익으로 잡았잖아요, 일단.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게 얼마치예요? 거기 보니까 1년분이라고 써 있죠, 거기.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년 게 포함되어 있죠. 2개월치 내년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기말에 가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뭐가 있어야겠죠. 임대료가 내년께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분계를 통해서 해줘야겠죠.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그리고요, 이거는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새겨 들으세요. 뭐냐면 어제 어떤 분이 이걸 어차피 기말에 가면 2개월치만큼 선수임대로 잡을 거잖아요. 배웠잖아요, 선수임대료. 선수임대로 잡을 거니까 그냥 3월 1일 날부터 내년께 얼마인지 구분해가지고 바로 선수임대로 잡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부량이 좀 된 사람들이 그런 질문해요. 그러니까 여기 임대료를 다 잡지 말고 이때부터 뭘 잡으면 선수임대료를 좀 잡으면 내년 거를 뭐가 필요 없겠어요.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했으니까 무슨 주의로? 발생주의로 잘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무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모든 격리과 직원들이 사표 쓴다니까요. 너나 하라고. 왜냐하면 1년 동안 그건 뭐 하라는 얘기냐면 항상 출근해서 발생주의만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감가상각도 매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 지났잖아요. 하루 지나면 건물 하루 썼네. 감가상각비 잡아야지. 책상 하루 썼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격리과 직원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거든요. 기말에만 한번 잘 잡으면 되거든요, 1년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중의 거래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걸로 기록하는 게 훨씬 편해요. 간편하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중에는 현금의 흐름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잡고 언제만 한번 잘하자? 기말에만 잘 구분하자.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요. 그 다음 이쪽에 또 뭐 적어야 돼? 9,000원만큼. 보험료 적어야죠. 그래서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금이 나간 다음에 이 차변에 적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산 아니면 비용이 있는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기중에는 이걸 자산으로 잡든 비용으로 잡든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만 잘해주면 돼요. 기말에만 잘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로 잡았어요? 다들 보험료로 잡았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니까. 보험료라고 비용 잡은 다음에 분명히 기말에 가서 뭐가 있겠어요? 이 중에서. 내년 거 있죠, 이 중에. 선급보험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어제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처음에 선급보험료로 잡아도 돼요, 전체를.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경과된 것만큼 그 선급보험료 없애고 보험료 잡아도 결과는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학은 기준이 어떻게 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기말에만 잘 맞추면 어차피 결과는 같아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 보험료 같은 거 다 비용 될 거죠, 대부분.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비용 잡고 나중에 기간 경과 안 된 것만 조정해 주는 게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요. 다 하세요, 이제. 나머지. 4월 2일 날
뭐 거의 다 하셨죠? 자, 그럼 몇 가지 또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뭐 하신 거예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뭐 한 거예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장부에 기록한 거죠. 우리가 전기를 안 했는데 전기 할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했죠. 그러면 분계라는 건 우리가 계속 배운 무슨 원리에 따라서 복식부기 원리인데, 복식부기 원리라는 게 차변에 적을 게 있고 대변에 적을 게 있어요. 모든 거래는 차변을 한번 건드렸으면 대변을 한번 건드리도록 돼 있고, 차변에 적는 거와 대변에 적는 건 정해져 있어요. 차변에 뭐가 있다고요? 증가가 자산 비용 감소가 부채자본 수익, 이쪽의 증가가 부채자본 수익 감소가 자산 비용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얘가 뭐예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거 뭐 쓴다고 했죠 우리? 1장까지는 상품 썼는데 우리가 2장부터는 매입이나 매입 매출을 쓰자. 그래야지만 나중에 매출도 알고 매출 원가도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어제 배운 게 2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여러분이 배우는 게 그중에 한 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매입. 그래서 매입은 뭐예요 그러면? 차변인데. 어제 얘기했지만 이게 자산 성격도 있고 부채 성격도 비용 성격도 있는 건데 결국에는 기말에 가서는 얘는 안 남아요. 어차피 이 중에 팔린 건 어디로 갈 거예요? 매출 원가로 갈 거고 이 중에 안 팔린 게 상품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팔리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비용으로 봐요. 다 책들이 그래요. 비용으로 봐요. 비용의 발생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래 산 건 다 팔린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4월 27일 날 현금 받고 매출 채권하고 대변에 뭐 쓰기로 했어요? 매출 쓰기로 했죠. 이거 어디서 강해요?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인데 자산이 감소되면서 차변에 적을 때 얘도 2가지 있잖아요. 소모품 B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뭘로 해도 괜찮아요. 이날은. 언제만 잘하면 돼요. 기말에만 구분 잘해주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 무슨 얘기인지. 여기 자산으로 하래 자산으로 했어요. 책에서 그렇게 돼 있죠. 10월 20일 날 뭐예요?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이 감소할 때 비용 생기는 거 알겠죠? 자산이 감소할 때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쪽에? 차변에 올 수밖에 없다. 이것도 잘 이해하시고. 전기를 해볼게요. 요 2개만 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1월 5일자하고 2월 28일자 요 2개만 해보세요, 지금. 1월 5일자하고 2월 28일자하고 2개를 해보시는데 저 2개 하려면 어떤 계정 과목이 필요해요? 어떤 장소가? 현금이란 장소와 차입금이라는 장소와 건물이란 장소가 필요하죠? 옮겨 적어 보세요. 그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제가 칠판에 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칠판에 한 거랑 똑같이 했으면 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울 때는 처음 설립한 회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맞았는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사를 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분명히 기초에 재무 상태가 있었거든요. 얘가 1월 1일 날 현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여기 뭐 적고 출발해야 돼요? 전기 2월 적고 출발해야 돼요. 전기 2월. 기초에 있던 금액 적어줘야 돼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얼마 있어요? 거기 보니까 8만 원만큼 있는데 전기 2월 8만 원 이거 안 하고 하면 틀린 거예요. 주의하시라고요. 지금 이제 실수했지만 나중에 틀리면 안 돼요.
차입금도 보세요. 차입금 얼마 있어요? 50만 원 있기 때문에 이거 적고 출발해야 돼요. 얘는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적을 필요 없죠. 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대차 대조표와 관련된 계정 어떻든 차기 2월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 2월 들어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요. 이런 거 없어요. 손익계산서 관련된 계정은 이런 거 없다. 제로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배웠죠. 나머지도 전기를 다 해보세요. 집에 가서는 80페이지와 81페이지 보시면 거기 전기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전기 해보시면 그렇게 되겠죠? 이걸 못 하실 분 없겠죠, 이제. 그럼 전기가 다 됐단 말이에요, 81페이지까지. 전기가 다 끝났으면 이 회사가 이제 기록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남아요, 이 회사가? 총계정 원장이 남잖아요. 총계정 원장에 보니까 이 회사가 1년 동안 기록한 계정 과목들의 잔액들이 있겠죠. 그게 어떤 계정 과목이 있다고요? 크게 나눠서 대차 대조표와 관련되는 계정,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잔액은 남는 원칙이 있는 거죠. 자산은 어느 쪽에? 뭐 차변에, 부채 자본은 대변에, 수익 대변, 비용 차변.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81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종합문제 2번 보세요. 이어지는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쭉 했으면 몇 월 며칠이 된 겁니까? 이렇게 기록이 다 끝나고 났으면 이 회사 이제 몇 월 며칠 된 거예요? 12월 31일 된 거죠. 12월 31일 됐으면 이날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날을? 기말 또는 결산일 이렇게 불러요. 기말 결산일. 왜냐하면 이날 결산 작업이라는 거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 결산 작업이 순서가 있던 거 기억나세요? 1, 2, 3, 4, 5 뭐 이런 거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뭐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다 이랬잖아요. 그거 왜 만든다 그랬어요? 수정전 시산표. 요거 1번에 있는 거. 이거 왜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만들어 이걸? 결산할 때. 내가 기중의 기록을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니 뭐가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기록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게 뭐 복식부기 원리의 장점이잖아요. 자동적 검증 기능. 아 내가 기록 잘했구나. 이걸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작업을 통해서 결국 뭘 만들 겁니까? 마지막에.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 볼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이제 만들 거거든요. 이 문제에서.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얘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얘 한 다음에 하는 게 뭐였죠? 기말, 수정분계. 이거를 우리가 몇 장에서 배운 거예요? 지금 2장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2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되고. 이거 한 다음에 뭐 있었죠? 또 하나 뭐 이거. 그 다음에 장부 마감하는 거 있었고. 근데 여러분이 경리과 직원이라면 이 작업을요. 이날 다 끝낼 수 있겠어요? 12월 31일 날 야 우리 결산하자. 퇴근하지 말고 여관방 잡아라. 여관방에서 이거 만들 때까지 그래서 1월 1일 되면 딱 나오겠어요? 그 못하겠죠 이렇게.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결산 작업은 다음 연도 1월 달부터 보통 2월 말까지 하는 회사도 있고 좀 실력 없는 회사고 보통 1월 달엔 다 끝내요. 결산을. 그러니까 1, 2월에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1, 2월에. 이 작업을, 결산 작업을. 그래서 재무제표가 이때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질문 하냐면은, 기말 수정 분계라고 어제 배운 거 분계하는 날짜가 다 이날이던데요? 분계하는 날짜가. 그렇죠? 기말 연재하는 거니까. 그럼 이때 하면 이때라고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작업을 이때 하니까. 그럼 이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가계부 쓸 때, 가계부, 어머니가 오늘 장 보시고 오셔가지고 그걸 기록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기록을 못했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거 기록 안 했구나 생각이 났어요. 그럼 장부했을 때 오늘 날짜로 써야 돼요? 일주일 전이라고 쓰면 큰일 나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이 장부 기록하는 날짜하고 그날의 달력의 날짜하고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와서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소급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날에도 다 이 날짜로 분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수정전 시산표가 거기 보세요. 81페이지 만들어져 있죠, 맨 밑에. 그럼 뭐 여러분 쉽게 알죠? 차대변이 어때요, 보니까? 일치하죠? 그럼 뭐 잘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 잔액 시산표를 보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결산 수정 사항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 그 왜 나왔겠어요, 그게? 이거 하라고 나왔겠죠? 이거 하라고. 그럼 거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무슨 주의 때문에 하는 거겠어요, 다?
발생주의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열거된 것들이. 하나씩 할 거예요, 이제. 배운 것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결산 수정상 보기 전에 앞에 수정전 시산표 보면요. 실력이 좀 쌓이면은 수정전 시산표만 봐도 어떤 기말 수정 문제를 해야 될지 예측할 수 있어요. 차변을 보실래요? 차변. 현금, 은행예금, 매출채권은 넘어가시고요. 상품을 보세요. 상품을 보면 이제 배웠으니까 그 밑에 보니까 매입이 있잖아요. 아, 이 회사가 매입 쓰는구나. 이 회사가 매입 쓰는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 상품이 10만 원이면 이게 무슨 금액이겠다? 기초 금액이겠다. 이걸 알아야 돼요. 10만 원은 기초다. 왜 그런지 알죠? 기초. 그 다음에 그럼 얘들 그냥 두면 돼야 안 돼요?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뭐로 바꿔줘야 돼? 그 금액을. 기말 금액으로 바꿔야 되죠. 우리 기말이니까. 그 작업을 기말 수정 분계로 해야죠.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모품. 얘도 뭐예요? 얘가 15,000원 사온 거죠. 그 중에 안 쓴 게 있을 수 있고 쓴 게 있을 수 있고 그거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거 이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얘는 아무 생각 없어도 돼요. 건물. 건물은 아까 뭐 한다 그랬죠?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요. 바로 위에 있는 토지는 안 하는데 토지를 안 하는 이유는 토지는 언젠가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가 어디 도망가지 않죠. 없어지지도 않고. 매입 보세요. 매입이 있으니까 매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죠. 얘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로 바꿔야 돼? 매출원가로 바꿔야겠다.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이자 비용 보시면 보험료나 이자 비용은 어떤 기간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거와 내년 거하고 뭐 이렇게 구분할 게 생길 수 있죠. 이자 비용, 보험료 이런 거 그 기간 구분을 생각해야 돼요. 어제 배운 거 뭐 선급자, 미지급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급여는 넘어가시고 여비교통비, 건물관리비 넘어가세요. 다 비용이고요. 대변에 보시면 매입 채무가 있는데 뭐 넘어가세요. 차입금, 자본금 넘어가고 매출 넘어가고 임대료 보시면 임대료 수익인데 뭐가 있겠어요? 기간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넘어가시고 자료 보시고 이제 하죠. 하나씩. 82페이지 1번에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하세요. 연입장에다 기말 수정 분계. 12월 31일자로 하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해보세요. 그 1번부터. 그 1번이 뭡니까? 그 1번 해야 될 게 뭐라요? 거기 보니까. 결국 기말 상품 재고가 주어졌잖아요. 기말 상품 재고. 그 기말 상품 재고를 왜 줬겠어요? 그 수정전 시산표를 잘 보시면 뭐는 이미 알고 있습니까? 기초 상품 금액과 단기 구입한 물건 금액 알고 있죠. 그 뭐만 알면 매출원가를 알 수 있어요. 기말에 안 팔리고 남은 것만 알면 매출원가를 알 수 있죠. 그걸 기말에 한번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말 재고를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줬잖아요. 실무적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누가 경리과 직원한테 와서 기말 재고 얼마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니거든요. 경리과 직원들이 창고에 가서 뭐 해야 돼? 재고가 얼마 남았나 기말에? 세봐야겠죠. 이렇게. 세보고 한 개당 얼마인지 다 알아야죠. 그래서 곱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이에요. 쉬운 작업이 아닌데 우리 처음이니까 지금 준 거죠. 그냥 얼마라고. 주면 준 대로 하면 돼요. 그럼 그게 주어졌으면 해야 될 분계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할 거니까. 해보세요. 어제 배운 거. 해보시고 뭐가 나오는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으면 뭐 여러분들 어제 배운 거라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처음에는 쉬운 건 아닌데 잘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분계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요? 매출원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기준이 없었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서 기말 수정 분계 하기 전까지는 상품과 매입만 있었잖아요. 뭘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매출원가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매출 있잖아요, 매출. 요 매출에 대응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매출에 대응하는 거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출에 대응하는 예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제 뭐 공식이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 하면 나온다면서요. 그 공식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처음 배울 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가 하려면 금액들이 T 계정에 적혀야 될 거 아니에요. T 계정에 적히려면 뭐부터 해봐야 돼요? 분계부터 해야 되잖아요. 분계하고 전계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계할 때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을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여기다 옮겨 적고 싶은 거예요. 전계하려고. 전계하려고 하니까 분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계하려면 상품 계정 대변에 한번 적었다가 매출원가 차변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입 계정 대변에 적었다가 매출원가 차변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일로 옮기는 작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품이란 자산의 감소 10만 원, 매출원가라는 비용의 발생, 매입이라는 뭐 비용의 감소라고 하죠. 뭐 비용의 소멸,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의 발생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 전기해 볼게요. 여기다 얼마 적으면 돼요? 10만 원. 여기다 얼마 적으면 돼요? 10만 원. 여기다 얼마? 30만 원. 여기다 얼마? 30만 원.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매출원가에 뭐가 모였어요? 판매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 뭐였죠? 판매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 모여서 기말재고가 제로면 다 팔린 거죠? 근데 기말재고 제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재고 남은 것만큼 빼야 되고요. 그만큼 자산으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적어야 되고 여기 한번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만 원만큼을 잘못 적었네. 거꾸로 적었네. 여기가 상품, 여기가 뭐예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라는 비용의 감소를 얼마? 15만 원 감소시키고요. 상품이란 자산을 이만큼 증가시키면 되죠. 그렇게 하니까 상품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15만 원. 매입은요? 없어졌잖아요. 매출 원가는요? 빼보니까 25만 원 이렇게 됐죠. 됐나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따라서 이거구나.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연습해 보시고 하면 돼요. 두 번째, 건물에 대한 단기 감가상각비 2만 원이다.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계속 하세요. 그 밑에 있는 것들. 다 아는 거예요. 임대료 중 만 원은 차기분이다. 자, 같이 봐요.
뭐 여기 감가상각비 잡는 거 다 하셨을 텐데 반대쪽에 적을 때 뭐 적을 수 있냐면 건물이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지만 방법상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계정 과목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걸 만들어서 건물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쓰자 이런 건데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게 있다고 좀 알아야 돼요. 이건 쉬운데 임대료 줄이고 뭐 잡으면 된다고 배운 거? 선수, 임대료 또는 선수 수익 이런 거 잡으면 돼요. 보험료 줄여야죠. 뭐 잡아야 돼요? 선급, 보험료. 어제 다 배운 거예요. 얘 어디 속해요? 자산. 얘는 부채 이렇게 되는데. 5번과 6번 하셨으면 이건 쉽고요. 얘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뭘 실수하냐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13,000원만큼이 단기분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 13,000원 잡으란 얘기구나 그 얘기가. 나 아직 돈 못 받았으니까 미수이자 잡으란 얘기구나 그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그럼 틀려요. 왜 틀리냐면 단기분 이자 수익이 13,000원이라는 거는 단기 손익계산서에 잡힐 전체 금액이 손익계산서 전체 금액이 13,000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기중에 잡은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이자 수익으로. 돈 받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잘 보니까 얼마 받았어요? 10,000원 받은 게 있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있나 없나. 어디 보면 그게 나와요. 수정 전 시산표 보면 나와요. 그래서 나오니까 얼마만 더 잡아야 돼요. 3,000원만 더 잡아야 돼요. 이 중요한 거예요. 틀리지 마시고. 6번도 뭐라고 돼 있냐면 단기분 이자 비용이 55,000원이다. 뭐 확인해야 돼요? 기중에 이자 비용 잡은 거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얼마 잡았어요? 5만 원 잡았으니까 5,000원만 더 잡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수이자는 어디 속해요? 자산. 미지급 이자는 부채. 뭐 이래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반복 연습하세요. 얘는 안 해도 되겠죠? 소모품비. 뭐 쉬운 거니까.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기말 수정 분계를 했고요. 기말 수정 분계도 분계니까 어디다 갖다 적어야 돼? 분계니까. 총계정 원장에 전기해야죠. 이것들을 전기하면 이렇게 계정 과목 잔액들이 어때요? 바뀌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뭘 만들어봐요? 시산표를 만들어봐요. 그게 82페이지 맨 밑에부터 83페이지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다시 만든 수정 후 시산표도 차대변은 같아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기말 수정 분계도 어떻게 했어요? 차대변을 똑같이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도 같아야죠. 그래서 수정후 시산표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책 보시면 82페이지 하단에 현금부터 보세요. 현금이라고 있는데 차변에 걔는 여기 수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겠어요? 수정 전과 똑같겠죠. 확인해 보세요. 은행 예금은 어때요? 달라진 거 없겠죠? 매출 채권은요? 없죠? 달라진 거. 상품은요? 달라졌죠? 잘 보세요. 상품. 여기서 얼마 줄였어요? 10만 원 줄였죠? 얼마 늘렸어요? 10원 늘렸죠? 얼마 됐겠어요? 15만 원 됐겠죠? 확인하시 보세요. 그 다음 소모품 보세요. 소모품 원래 얼마였어요? 소모품. 15,000원이었죠? 잘 보세요. 여기서 얼마 줄였어요? 10,000원 줄였죠? 이렇게. 얼마 됐겠어요? 5,000원 됐잖아요. 다음 페이지.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 있었나요? 선급보험료 미수이자? 잘 보세요. 없었거든요? 선급보험료 미수이자 없었잖아요. 여기서 생겼고 여기서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다음 그 밑에 토지 건물 원래 있었죠? 변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대로예요. 매출원가 없었죠? 뭐가 있었어요? 매출원가 말고. 매입이 있었죠. 매입. 근데 매입은 이렇게 해서 없앴죠? 매입을 없앤 대신에 매출원가는 이만큼 늘렸죠. 비용인데. 40만 원 늘렸어요. 40만 원. 얼마 줄였어요? 이만큼 줄였죠? 그거 얼마 됐겠어요? 25만 원 됐잖아요. 거기 비용. 보험료는 어때요? 보험료 그 밑에 보험료 얼마 있었어요? 보험료가 9,000원 있었죠? 여기서 얼마 줄였어요? 1,500원 줄였죠? 얼마 됐어요? 7,500원. 이자 비용은 원래 5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더 잡았어요? 5,000원 더 잡으니까 얼마로? 55,000원으로. 급여, 여비교통비, 건물관리비 그대로예요. 감가상각비 없었는데 여기서 잡았거든요. 2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 없었는데 여기 잡았잖아요. 맞아요? 다음 대변으로 가요. 대변에 보니까 매입채무 그대로, 차입금 그대로,
미지급이자와 선수임대료가 없었거든요. 확인하세요. 없었는데 미지급이자 선수임대료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았죠.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걔도 없었거든요. 여기 잡았죠. 이거예요. 걔가 보니까 어디가 있어? 대변이죠. 시산표에선 대변이에요. 걔 부채예요? 아니잖아요. 걔 뭐, 대차 대조표 조금 이따 만들 때 어디로 가야 돼? 차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차감할 거예요. 이따 해보시고. 자본금 그대로고요. 매출 안 변했고 임대료 어때? 임대료가 6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만 원 줄였으니까 얼마 됐어요? 여기 보니까 5만 원. 수수료 수익 그대로고요. 이자 수익이 원래 만 원인데 3천 원 더 잡았잖아요. 얼마 됐어요? 13,000원. 여러분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이렇게 수정분기에 변한 거를 표시하면서 노란색으로 한 번씩 동그라미 쳤는데 동그라미 안 친 거 없죠? 그 얘기는 수정분기한 게 다 반영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정후 시산표예요. 대단한 거 아니죠? 차대변 똑같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이 두 가지만 더 해보면 되거든요. 장부마감 조금 이따 보고요. 요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고요? 찢으면 얘하고 얘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어제 만들어 보세요. 연습장에다 지금. 그거 보시고 수정후 시산표 가지고 찢어 보세요. 두 개로.
뭐 거의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못 하셨으면요. 시간 관계상 뭐 여러분 집에 가서 완성하시고요. 같이 확인하세요, 지금. 책이 어디냐면요. 87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까지 있어요. 만들어진 게. 87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작성하시던 거랑 맞는지 보시고요. 주의할 거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일단 대차 대조표 만들 때 이거하고 이거는 꼭 적으라 그랬죠. 손익계산서도 이거하고 이거 꼭 적으세요. 답안지 쓸 때. 대차 대조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인데 뭐 적을 때 별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 나머지 갖다 그냥 다 적으면 돼요. 이 순서는 좀 틀려도 돼요. 이 순서 답이랑 좀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원래 적는 원칙은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유동성 원칙이라고 해서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것부터 위에 적는 거예요. 원래 뭐 그런 원칙이 있는데 지금 몰라도 되고 이게 순서 달라도 큰 문제 없으니까요. 주어진 대로 적으세요. 아무튼 쭉 적는데 주의할 거는 다 적은 다음에 건물을 적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쪽에 갖다 적으라고 그랬죠.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빼도록 돼 있잖아요. 뺐는데 38만 원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도록 돼 책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원래 순액을 적어줘야 돼요. 정보 이용자한테. 근데 주의할 건 합계 낼 때 얘만 더하면 되지. 얘 더하고 얘 뺀 다음에 또 더하면 안 되겠죠. 그것만 주의하세요. 당연한 건데. 그래서 합계 낼 때 주의하시고 됐죠? 대변 적을 땐 어려울 게 없는데 부채는 뭐 다 적어졌을 거고 자본금은 적었는데 문제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얼마였어요? 원래 없었잖아요. 이 회사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전기 2월이 얼마였어요? 전기 2월. 전기 2월 제로였어요. 제로. 없었잖아요. 아까. 벌어들인 이익 없다고. 그때 갑자기 뭐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거 처음엔 안 적었겠죠. 이걸 안 적었다면 처음에 양쪽이 안 맞죠. 당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뭐만큼 차이 난다고요? 단기 순이익만큼 차이 나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이걸 적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기 책에 보면 이거 적혀 있죠? 보세요. 이익잉여금 써 있고 밑에 가로쳐서 이거 써 있죠? 단기 순이익. 이 단기 순이익 이렇게 가로쳐서 적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주기한다고 그래요. 주기. 적어놓으세요. 주기. 이 주기한다고 하는데 얘는 왜 적는 거냐면 요 이익잉여금 중에 단기 순이익이 이만큼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똑같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똑같은 이유는 얘가 제로기 때문에 그랬죠. 얘가 제로기 때문에.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손익계산서로 와가지고요. 손익계산서 보시면 작성할 때 이쪽에 수익 적고 비용 적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쪽 합계 내보니까 46만 5천 원이고요. 이쪽 합계 내보시면 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했잖아요. 근데 양쪽이 똑같이 만들려니까 이쪽에 적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단기순이익이다. 이건 쉽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간 단기순이익이 그대로 어디로? 일로 들어가. 대차대조표 대변에 들어가는 거 배웠죠? 1장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장부 마감을 하는 장부 마감. 장부 마감한다는 게 어떻게 마감하는 거라고 우리? 손익계산서 개정 마감하는 거랑 대차대조표랑 좀 다르잖아요. 손익계산서 개정 마감할 때 어디다 모은다 그랬어요? 집합, 손익에다 다 모으고 잔액을 다 제로로 만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쪽에 뭐가 모여요 해보시면 수익들이 모이고 이쪽에 뭐가 모여요? 비용들이 모여서 이 모양 자체가 뭐랑 똑같다고요? 손익계산서랑 모양은 똑같잖아요.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87페이지 보세요. 87페이지 중간에 87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그런데 해보면 수익합계는 이거고요. 비용합계가 35만 8,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감을 시켜야 되는데 양쪽이 다르니까 이쪽에 한 번 적고 이쪽에 한 번 적는 거 배웠죠? 분기 안 해도 되겠죠? 얼마 적으면 돼요 여기다가? 10만 6,500원 이렇게 적지 단기순이익. 그걸 어디로 보내요? 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이익잉여금. 얘가 어디 속하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 자본에 속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10만 6,5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생긴 단기순이익만큼이 어디로 간다고요? 대차, 대조표, 대변으로 가잖아요. 대변으로. 대변으로 가서 여기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양쪽이 똑같죠. 그러고서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요 중에 단기순이익이 이거라고 표시한 건데 여기는 전기 2월이 제로였기 때문에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2장이에요. 장부 마감. 그럼 뭐만 하느냐면은 손익계산서 개정은 이렇게 마감하는 거죠. 손익계산서 개정은 안 해봐도 되죠. 책 보면 되고. 대차 대조표 개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기 2월 시키면 돼요. 다음 연도로 다. 그 잔액을. 그건 여러분이 혼자 보세요. 89페이지 보시면 익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익히 문제 혼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90페이지 연습 문제 보시는데 연습 문제 1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2장까지는 연습 문제를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보고 지겹더라도 반드시 손으로 해봐야 되고요. 지겹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돼요. 순서대로. 그렇게 몇 번 연습을 해봐야 여러분이 이 복식보기 원리가 좀 몸에 익숙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해야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여기서 대충 하고 그냥 나중에 가면 막 혼동돼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 그거를. 막 이 순서도 기억이 안 나고 혼동되기 때문에 연습 문제 꼭 풀어보세요. 우리는 좋은 게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일주 지내고 하는데 그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잘 놀고 와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추석 연휴 때 좀 복습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본인이 그 이번 달에 회계 원리를 좀 열심히 해서 좀 다음 단계까지 공부를 계속해서 단계별로 좀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하세요. 이게 회계 원리가 한 달에 10번 해가지고 절대로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한 달에 걸쳐서 잘하려면 부단히 연습을 해야 돼. 부단히 처음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자기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 동안 정리하면서 들으면 정리가 되거든요. 예전에 공부했던 경험이 있으면. 근데 내가 지금 이번 달에 차대변 처음 이해했고 이제 좀 된다 이런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끝까지 가면 흔들려요. 힘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좀 자기가 처음 시작해서 잘 잡으려고 하면 추석 연휴 때 놀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진도 나간 거 다 복습하시고 예습도 좀 하시고 그러고 오셔야 돼요. 거기 연습 문제 1번 보시면 해창상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도 상기업이고요. 계속 장사하던 회사죠. 보니까 기준거래가 거기 주어져 있고요. 자, 이 회사는요. 예전에 장사했는데 장사 잘했어요, 못했어요? 보니까 예전에 장사를 잘했죠. 얼마만큼? 5만 원만큼 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기준거래가 쭉 나오죠. 집에 가셔서 이거 푸실 때 뭐 하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분기하시면 되겠죠. 기준회계 처리 전기도 하시고 넘기세요. 93페이지가 똑같아요. 지금 한 거랑. 문제 2번 보시면 결산이 나오는데 그 문제가 이어지는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 주어진 게 수정전 시산표. 다음 페이지에 기말 수정사항이 나와서 요구사항이 5가지인데 그 요구사항 5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결산하시오. 이런 결산하시오. 그래서 연습하셔야 되고요. 기말 수정 분기하시면 95페이지 뭐가 나와요? 수정 후 시산표 만들어 보시고 99페이지 보세요. 99페이지 보니까 이 회사는 장사 잘했어요, 못했어요? 거기 중간에 집합손익 나와 있는데 이 회사 올해 장사를 잘했죠 보니까 얼마 잘했어요 보니까 59,000원 잘했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이렇게 가겠지 이게. 일로 가니까 얘가 얼마 돼요? 109,000원 되죠? 그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대차대조표 맨 밑에 99페이지 대차대조표 맨 밑에 거기 대변에 뭐 있어요? 이익잉여금 있죠? 얼마예요? 109,000원이고 거기 가로쳐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요? 단기순이익 써야 되는데 그게 뭐 한다고 이걸? 주기한다고 하는데 거기 얼마예요? 59,000원이잖아. 이거랑 109,000원이랑 똑같지 않잖아요. 이게 항상 똑같은 거 아니라니까. 다 다른 거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에 손익계산서 단기순이익이 얼마예요? 거기 단기순이익 59,000원으로 대차대조표에 있는 거랑 당연히 똑같아야죠. 당연히. 문제서 한번 보시면 총계정원장에 기말잔액이 주어져 있는데 그 자료에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뭘 만들 수 있어요? 그 총계정원장 자료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시산표를 만들 수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자본금이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차를 일치시키는 금액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기말수정상 나와 있으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수정분기하고 뭐 재무제표 만들어 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까지가 2장의 연습 문제예요. 원래 2장에는 연습 문제를 더 만들어도 좋은데 여러분이 지겨워하시니까 그래도 딱 2개밖에 없는 거고 2개죠? 이어지는 문제니까 1, 2번은. 근데 이 정도도 안 해보면 그건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까지 꼭 연습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3장부터 하겠습니다.